안녕하세요. 오늘 2시간에 걸쳐 중소기업 조세 지원이라는 주제로 강의를 진행할 국세공무원 교육원에 근무하고 있는 김효경이라고 합니다. 세법에 대한 지식이 깊지 않아 세무 처리에 대한 어려움을 겪으시는 분들을 위해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인 만큼 기본적인 내용 위주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 그대로 중소기업의 조세 지원에 관한 주제를 다룰 건데요. 조세 지원하면 떠오르는 법이 있었죠. 네, 바로 조세특례 제한법일 겁니다. 오늘은 이 조세특례 제한법에 대한 얘기를 해볼까 하거든요. 흔히들 조세특례 제한법은 조세에 대한 특례를 이제 다루고 있는 법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 조특법은 이런 공제 감면 같은 특례뿐만 아니라 중과세도 다루고 있긴 하거든요. 하지만 특례 부분을 좀 더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고 또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 조특법상 세제 혜택인 공제 감면에 대한 얘기를 이제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2시간이라는 이제 짧은 시간에 수업을 운영해야 되기 때문에 수업 중에 질문은 따로 받지 않을 거고요. 화면에 지금 메일 주소 보이시죠? 궁금한 내용은 이 메일로 질문을 하시면은 답변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제가 채팅창을 자주 확인하지 못하긴 할 텐데 중간에 목소리가 잘 안 들린다라던가 아니면 화면 송출이 잘 안 된다 그러면은 저희 이제 채팅창에 올려주신다거나 아니면 저희 운영하는 분한테 연락을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해서 이제 바로 수업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업 진행을 바로 시작을 할 텐데요. 수업은 이 화면에 보이는 순서대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조특법상에 있는 용어의 정의, 우리 이제 많이 다루고 있는 감면 중에 창업 중소기업 세액 감면, 중특 세액 감면, 그리고 세액공제 쪽에서는 연구인력비 세액공제, 통합투자 세액공제, 그리고 고용 세액공제 이 정도로 이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로 이제 용어의 정의부터 한번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이제 조특법 2조 1항에 이 조특법상에 있는 용어의 정의가 나와 있거든요. 그때 이제 내국인이라는 용어가 나와 있는데 내국인 이렇게 생각하시면 한국 국적을 가진 개인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조특법에서 내국인이라 하면 한국 국적을 가진 개인을 말하는 게 아니라 소득세법상 거주자 그리고 법인세법상 법인까지 같이 포함하는 개념이다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국적과 상관없이 개인이라면 한국의 주소 또는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개인, 아니면 본점이나 주사무소, 사업의 실질적인 관리 장소가 이제 국내에 둔 법인을 지칭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오늘 강의는 저희가 법인을 대상으로 공제 감면을 언급을 할 거거든요. 조특법은 이제 뭐 개인, 법인 둘 다 이제 적용되거나 아니면 개인에만 적용되고 아니면 법인에만 적용되고 이런 규정들이 있는데 이거는 관련된 조문을 보시면서 이 조문이 개인, 법인 둘 다 적용되는지 개인에만 적용되는지 법인에만 적용되는지 이렇게 판단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과세연도 이렇게 돼 있는데 과세연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로 픽스하는 경우가 많은데 개인이라면 그 1월 1일부터 12월 31일 이 개념이 맞겠지만 법인이라면 우리 법인 사업연도는 정하기 나름이라는 거 아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 이제 1월 1일부터 12월 31일이 아니다. 이렇게 좀 이제 달라질 필요가 있다라는 거 그거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입금, 송금 이거는 법인에서만 쓰는 용어 아니야?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조특법에서는 그냥 개인의 총수익 금액 필요 경비, 법인의 입금, 송금 이거를 이제 같이 써서 총수익 금액과 법인세법상 입금을 조특법에서 입금, 뭐 소득세법상 필요 경비, 법인세법상 송금 이렇게 지칭하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월과세 뭐 이제 과세 이연 이런 용어들도 좀 있을 거고요. 그리고 수도권 이런 얘기도 나와 있을 것 같습니다. 수도권은 여기 보시는 대로 서울, 인천, 경기 지역을 말하고요. 이 수도권을 다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그리고 성장관리권역, 자연보전권역으로 나눠가지고 이제 따로 구분을 하고 있다는 걸 보시면 될 테고, 우리 아마 좀 이따 나오게 될 창업에서도 그렇고 통합투자나 통합고용 쪽에서도 이 수도권 중에서도 이 과밀억제권역에 대해서는 따로 이제
제한을 조금 더 이제 세법상 조세 지원 혜택을 좀 제한하고 있다라는 거 요거 봐주시면 될 테고 요 과밀 억제권역도 따로 이제 법에 수도권 정비 계획법에 따라 어떤 지역들을 이제 지칭하는지 그러니까 포함하는지 요걸 규정하고 있으니까 이 지역이 과밀 억제권역 내인지 아닌지는 수도권 정비 계획법 그거를 이제 한번 체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연구개발, 인력개발. 요거는 연구인력개발비 세액 공제할 때 중요한 키워드가 될 텐데요. 연구개발은 여기 보시는 대로 일상적인 연구활동이 아닌 과학적, 기술적 진전을 이루기 위한 활동이거나 아니면 새로운 서비스를 개발하기 위하여 이제 그 개발하기 위한 활동, 요게 이제 하는 거다라고 봐주시면 될 거고, 뭐 인력 개발은 보시는 것처럼 내국인이 뭐 개인이나 법인이 고용하고 있는 임원이나 직원을 교육 훈련시키는 활동이다라고 이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용어의 정의 이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번에는 이제 우리 중소기업에 대한 얘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소기업. 아시다시피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그 외 기업보다 조특법상 세제 혜택뿐만 아니라 뭐 법인세법이나 부가세법 같은 경우에도 각종 우리 이제 세제 지원 혜택을 두고 있는데 이 세법에서 말하는 이 중소기업이라는 게 조특법 시행령에 규정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조특법 시행령에 규정하고 있는 중소기업이란 여기 보시는 것처럼 업종 기준 그리고 매출액 기준, 규모 기준이라고 하는 거, 독립성 기준, 자산 기준, 졸업 요건이라고 하는 걸 모두 충족하는 하는 기업을 말합니다. 이제 각 기준별로 간단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업종 요건인데요. 업종 기준은 소비성 서비스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지 아니하면 일단 업종 요건을 충족하게 됩니다. 뭐 좀 오래되긴 한 올해까지는 아니지만 몇 년 되긴 했지만 종전에는 중소기업의 업종을 뭐 제조업 등 제조업, 뭐 도매업, 소매업 이런 식으로 딱 정해놨었는데 2017년도에 시행령 개정을 하면서 소비성 서비스업을 제외한 모든 업종으로 확대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요 소비성 서비스업을 제외하면 이제 다 중소기업 업종 요건을 충족한다라고 보시면 될 테고요. 이때 소비성 서비스업이라 그러면은 호텔 및 여관업, 그리고 주점업, 이런 것들은 소비성 서비스업에 해당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호텔 여관업이라 하더라도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이라던가 아니면 이제 외국인 전용 유흥음식점이라던가 관광 유흥음식점은 요거는 이제 중소기업에 해당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오락, 유흥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들이 있는데 보시는 것처럼 무도장 운영업,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원, 우리 뭐 카지노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텐데 여기 이제 정선에서 하는 카지노는 제외한다고 따로 돼 있고요. 그리고 유사의료업 중 안마를 시술하는 업, 마사지업 이런 게 있습니다. 요 참고로 이 무도 운동장업부터 마사지업까지는 요거는 요번에 이제 시행이 된 거거든요. 2024년 3월 21일 이후 시행하는 과세년도부터 적용한다라고 돼 있으니까 요거 이제 중소기업 여부 업종 판단하실 때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혹시 그러면은 업종을 겸하고 있을 때는 중소기업인지 여부를 어떻게 판단할까요? 예를 들어 뭐 음식점이랑 일반 주점업을 영위한다. 그렇게 한다 그러면 매 사업연도별로 사업 수익 금액이 가장 큰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봐서 해당 업종 여부를 이제 중소기업인지 아닌지 그걸 파악하시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은 이제 규모 매출액 기준입니다. 당해년도 매출액이 업종별로 이렇게 별표에 따른 규모 기준 이내 이렇게 쭉 열거가 되어 있는데요. 이런 규모 기준 이내이면 중소기업 매출액 기준을 충족하게 됩니다. 이 업종별 매출액 기준에 대해서는 중소기업 기본법 시행령 별표 1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요거를 참고를 하시면 되고요. 잠시만요. 네, 누가 뭔가 제 화면상에 보이는 거 여전히 잘 보이시죠? 이거 콘텐츠를 공유하려다가 이렇게 된 것 같은데 혹시 안 보이시면 남겨주세요. 네. 네, 지금 업종 기준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었고요.
요 업종 기준은 중소기업 기본법, 안 보이나요? 이제 보이시나요? 보이시나요? 네. 다른 분 한 분이 뭐 컨텐츠를 공유를 하셨었나 봐요. 아무튼 이렇게 계속해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중소기업 기본법 시행령 별표 1을 이제 참고를 하시면 되는데, 중소기업 기본법 시행령 별표 1에는 이런 평균 매출액, 뭐 3년간 평균 매출액이라고 나와 있을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런 거 상관없이 당해년도 매출액 기준을 가지고 심플하게 판단을 하시면 됩니다. 또, 예. 이 매출액이라 그러면은 보시는 것처럼 기업 회계 기준에 따라 작성한 손익계산서상의 매출액, 요걸 말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혹시 뭐 중간에 창업을 했다라든가 분할 합병 이런 경우가 있었다 그러면은 요거 연간 매출액으로 환산한 금액, 요걸 말한다라고 참고해 주시면 됩니다. 음, 중소기업의 규모 요건 얘기할 때 잠깐 사례 하나 볼까요? 업종 요건은 통과했는데 매출 규모를 충족하는지 그거를 판단해 보려고 합니다. 이 지금 법인이 음료 제조와 도매업을 겸업을 하고 있는 법인인데 음료 제조업에서 발생한 매출액이 500, 도매업에서 발생한 매출액이 400억이에요. 이랬을 때 요 이제 규모 기준 충족하는지 여부 어떻게 판단하느냐? 일단 보시면 주된 사업이 음료가 500, 도매가 400이니까 주된 사업이 음료가 되는 거잖아요. 그럼 음료에서 발생한 걸 전체 900으로 보시면 될 거고요. 요 900이랑 음료 제조업의 기준 금액을 비교를 하시면 됩니다. 이 비교해 보게 되면 이게 더 크죠. 그럼 규모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기 때문에 중소기업에 해당되지 않는다라는 그런 내용으로 그런 내용이다라는 겁니다. 자, 다음은 이제 독립성 요건인데요. 말 그대로 소유와 경영이 실질적으로 독립성을 확보해야 된다는 그런 규정입니다. 단일 회사의 매출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중소기업으로 분류될 수는 있지만, 뭐 우리 여기 보시는 공시대여 기업 집단 아니면 상호출자 제한기업 집단에 속해 있는 기업이라던가 아니면 계열 회사 간의 매출액까지 고려하면 중소기업의 규모를 초과함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으로 분류돼서 여러 세제상의 혜택을 누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가지고 이런 독립성 요건을 두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므로 화면에 보시는 대로 공시대상 기업 집단에 속한다거나 아니면 자산 총액이 5천 원 이상인 법인이 30% 이상을 직간접적으로 소유하면서 최대 출자자인 기업이라던가 관계기업에 속하는 기업으로서 출자 비율에 해당하는 매출액을 합산했을 때 업종별 규모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기업이라면 요거는 독립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기 때문에 중소기업으로 이제 보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아마 실무적으로 보실 때는 이 독립성 요건 위배 기준 판단할 일은 그렇게 많지 않을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교재에는 쭉 실어 놓긴 했지만 이 부분은 과감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나 궁금하신 분들은 교재 참고해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제가 이 교재를 따올 때 예전에 이제 발간되긴 한 건데 요 알기 쉽게 쓸어 쓴 중소기업 해설 범위 해설이라고 해서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발간된 책자 있거든요. 요거 참고해가지고 이제 한번 더 찬찬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독립성 기준에 대해서는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마지막 네 번째 기준인 졸업 요건, 자산 총액 기준 요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게 뭐냐 하면 말 그대로 재무 상태표상 자산 총액이 5천억 원 미만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뭐 이 네 가지 그러니까 이건 다 엔드 요건인 거고요. 이 네 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중소기업에 해당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중소기업 요건 쭉 살펴봤는데 우리가 살펴보는 거는 조특법상에 이제 적용되는 중소기업 우리 법인세법상 적용되는 중소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아까 이제 책자에 뭐 그 중소기업법이라든가 이런 거 얘기할 때는 세제상 혜택보다는 뭔가 이제 지원 혜택 요건 이런 것들이 있는데 거기서 말할 때는 3년 평균액을 많이 얘기한대요. 세법상 판단하실 때는 3년 평균 이런 거 생각하지 마시고 무조건 당해년도물을 가지고 이제 중소기업 여부를 판단한다라는 거 요거 하나만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소기업이었던 자가 이렇게 화면에 보시는 사유처럼
자산 총액이 5천억 원 이상이 된다라던가 아니면 아까 보셨던 업종별 매출액 기준을 초과를 한다라던가 아니면 이제 이 관계기업 중에서도 또 이제 매출액 요건이 있었는데 그 관계기업 속하는 기업의 경우에 관계기업 매출액이 그 기준을 초과한다. 이런 이제 사유에 해당이 된다 그러면은 중소기업에서 바로 제외가 된다 그러면 그동안 중소기업으로서 받았던 세제 혜택들이 일시에 중단이 돼가지고 경영상 어려움을 겪을 수 있기 때문에 요런 사유에 해당이 된다 그러면은 그럴 경우에는 바로 이제 중소기업 배제를 하는 게 아니라 이 기간 동안은 중소기업으로 봐줄게라고 해서 최초로 그 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와 다음 3개년도까지는 유예를 해주는 그런 이제 내용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매출액 기준으로 인한 게 아니라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이랑 합병을 한다라든가 유예 기간 중에 있는 기업과 합병을 한다라든가 이미 지금 이제 규모가 넘어선 기업과 합병을 하는 걸 말하는 거죠. 실질적 독립성 기준을 미축적한 경우라든가 이런 경우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이제 더 이상 지원 혜택이 필요 없기 때문에 유예 기간을 적용하지 않고 바로 중소기업으로 보지 않는다라는 그런 내용도 있습니다. 즉 이런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3년도부터 바로 이제 유예 적용하지 않고 중소기업 적용 배제하겠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것도 잠깐 한번 보시면 어떤 내용이냐 이런 내용이 있다고 보시면 돼요. 2020년도에는 다 모든 요건을 다 충족해서 중소기업이었는데 23년도에 아까 얘기했던 업종별 이제 그 규모 요건을 충족을 해서 매출액이 초과가 된 겁니다. 그랬을 때 바로 중소기업 배제하는 게 아니라 유예 기간 둔다라고 했잖아요. 그 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와 그 이후 3개 사업연도 이때까지는 유예제도를 이제 적용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유예 배제 사유가 아니다 그러면 요 4개 사업연도에 대해서는 중소기업으로 이제 판정을 해줄 거고요. 그 이후에는 개별적으로 또 판단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규모 요건 초과했다 그러면 이때는 당연히 중소기업 배제가 된다라는 거고 그 이후에 충족했다 그러면 그해 연도는 중소기업 다음 연도에 또 이제 배제가 됐다 하면 그때는 배제 이때는 유예가 없으니까 그냥 연도별로 중소기업 여부를 판정하면 된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중소기업에 대한 얘기는 요 정도 하고요. 중소기업보다는 조금 규모는 있지만 이제 대기업은 아니고 지원이 조금 필요한 중견기업이라는 것도 있다라는 거 그거 그냥 참고 정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중에 저희가 이제 세제 혜택을 할 때 중소기업, 뭐 중견기업, 대기업 이런 식으로 이제 좀 구분을 해가지고 공제유리라든가 이런 거를 하는 게 있거든요. 그때 중견기업이 뭐야?라고 이제 의아하시는 분도 있어서 중소와 대기업 사이에 있는 요런 이제 또 이 요건 충족하는 요런 기업을 중견기업이라 한다 정도로만 이제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조특법상 세액 감면, 세액 공제를 보기 전에 참고로 법인세법에 있는 우리 중소기업 세제 지원 혜택들을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씩 들어보셨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뭐 이제 접대비란 용어가 기업 업무 추진비로 용어가 바뀌었는데 그때 이제 한도액 계산할 때 기본 한도랑 뭐 수익금액 기준 한도 이렇게 두 가지를 적용하는데 그때 기본 한도를 얘기할 때 중소기업이다 그러면 3,600, 중소기업이 아니다 그럼 1,200 이렇게 적용한다라는 거. 그리고 대손금 같은 거 이제 대손 사유 충족했을 때 결산서상에 반영하게 되면 송금으로 인정해주는 그런 사유들이 있는데 중소기업만 적용되는 게 부도 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상 경과한 외상 매출금. 부도보험 수표 아니고 외상 매출금은 중소기업만 적용된다라는 거. 그리고 대손 중에서 이제 납세자분들이 많이 이제 쓰시는 회수기일로부터 2년 이상 경과한 외상 매출금 미수금 이것도 중소기업만 해당이 된다라는 거. 이런 내용 있다라는 거 봐주시면 될 거고요. 귀속 시기에 관한 거 뭐 2월 결손금 공제 100%냐 80% 한도냐 결손금 소급 공제 이것도 중소기업은 가능하지만 그 외 기업은 안 된다라는 거. 분납기업도 중소기업은 2개월이지만 그 외 기업은 1개월이라는 거. 중간에 뭐 면제라든가 이런 내용들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조특법뿐만 아니라 이런 식으로 법인세법에서도 별도 이제 약간의 이제 혜택 기준 있다라는 거 정도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정도로 해서 우리 이제
용어의 정의와 중소기업에 대한 얘기까지 쭉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조특법 규정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나와 있는 게 이제 창업 감면인데요.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 감면, 요거 한번 볼 텐데, 말 그대로 중소기업이 창업을 하게 되면 세액을 감면해 준다라는 내용인 거고, 조특법 6조의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우리 법령 내용 한번 읽어볼까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 열거된 업종으로 창업을 했다라고 그러면 이런 중소기업과 창업보유센터 사업자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년도와 그 다음 과세년도 개시일로부터 4년, 총 5년 과세년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 세액을 감면한다. 이런 내용입니다. 세액을 감면하는구나. 근데 여기서 보시면 알겠지만 이 조항의 키워드는요. 창업입니다. 여기 창업이라는 게 키워드라는 거고 이때 창업이 키워드니까 창업에 대한 내용으로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창업이라는 게 중소기업을 새로이 설립하는 것, 요걸 말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새로이 설립한다라는 게 너무 포괄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세법에서는 이제 창업으로 보지 않는 경우를 이렇게 정해놓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합병, 분할, 현물 출자, 사업 양수를 통해 사업의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아니면 종전의 사업에서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이런 거 창업으로 보지 않겠다. 그리고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이런 경우는 좀 많을 수 있는데 이것도 창업으로 보지 않겠다. 폐업 후 같은 종류의 사업을 이제 개업을 한다라든가 사업 확장이나 업종 추가 등 새로운 사업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 이런 경우는 창업으로 보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근데 같은 종류의 사업 이렇게 나와 있는 거 있죠. 요거 한번 좀 더 봐보실게요. 여기 제가 한국표준산업분류표 발췌한 건데요. 같은 종류의 사업을 뭘 말하느냐, 그걸 한번 보기 위해서 발췌해 왔습니다. 같은 종류의 사업이란 여기 보신 대로 요 세 분류,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요 네 자리에 해당하는 세 분류를 기준으로 판단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식을 하다가 만약에 뭐 외국 음식점인 중식을 한다 그러면 이거는 세 분류가 다르니까 창업으로 봐서 보지만 만약에 중식을 하다가 일식을 한다. 이런 거는 창업으로 보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이건 세 분류, 이 네 자릿수가 같은 종류의 사업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라는 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에 창업으로 보지 않는다라고 되긴 하는데 또 이런 경우에 해당이 되는 거들 같은 경우에는 창업으로 인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즉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하거나 매입했는데 그 비율이 전체 이제 사업용 총 자산가액의 30% 이하다 그러면은 이건 인수하긴 했지만 미비하니까 이 정도는 창업으로 봐줄게 라는 그런 내용인 거고요. 또 그리고 고용 창출 증대 등 기업의 분사를 지원하기 위해 가지고 기업이 임직원 간의 사업 분리에 관한 계획을 체결하고 엔드입니다. 예. 사업 개시자가 새로 설립하는 기업의 대표자로서 지배주주, 뭐 이제 최대 출자자에 해당이 된다 그러면 이런 경우는 창업으로 인정을 해주고 있다라는 거, 그것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보다는 아마 이런 부분에 대한 창업인지 아닌지에 대한 사실 판단이 좀 더 많을 것 같긴 합니다. 는 참고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예규들을 제가 쭉 실어놨는데 이 예규들은 아까 설명했던 내용들 참고하시라는 거. 이런 거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에는 창업으로 보지 않는다라는 거. 그리고 뭐 이제 세 분류가 다르다. 그래서 완전히 다른 제품을 생산을 한다. 그러면은 창업으로 볼 여지가 있다라는 거. 그런 거 있고 그리고 여기서 창업일이라 그러면 법인 설립 등기일이라는 거 이런 거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창업 감면에 대한 이제 대상 사업자입니다. 이렇게 크게 한 7가지 정도로 나누고 있거든요.
수도권 과밀 억제권역 외에서 창업한 중소기업, 청년 창업 중소기업, 그리고 소규모 창업, 창업 벤처, 창업 보유센터 사업자, 에너지 신기술, 신성장 서비스 영위기업 이렇게 나 있습니다. 즉, 그냥 단순히 중소기업이 창업했다고 해서 다 세액 감면이 되는 게 아니고요. 요 감면 대상자 중 어디에 해당되는지, 즉 이쪽에 있는 요건들을 갖춰야 이 세제 혜택이 적용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 보시는 수도권 과밀 억제권요. 아까 이거 보셨죠? 우리 수도권을 요 성장, 자연, 과밀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는데 그중에 과밀 억제권역 내가 아닌 외에서 창업을 해야 된다라는 거. 그런 내용이 있었고요. 그리고 청년이다 그러면은 창업을 우리가 개인 사업자로도 할 수도 있고 법인으로도 할 수 있을 텐데 우리 법인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만약에 법인으로 창업을 한다 그러면 이 대표자가 창업 당시의 나이가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경우를 말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서 이 대표자가 지배주주로서 해당 법인의 최대 주주나 최대 출자자여야 된다라는 거. 그거 그냥 왜냐하면 이렇게 최대 출자자 이렇게 놓지 않으면 형식적으로 본인이 이제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을 대표자로 앉혀놓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걸 방지하겠다라는 그런 실질적인 청년 창업에 대해서 지원을 하겠다라는 그런 개념으로 이런 규정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소규모 창업 사업자인데 이거는 그렇게 이제 많이 적용될 건 아니니까 넘어가고요. 다음은 창업 벤처 중소기업. 여기 창업 벤처 중소기업인데 여기 나중에 보시면 알겠지만 얘는 지역의 제한은 없어요. 수도권 과밀 억제권역 외에 이런 지역의 제한은 없고요. 창업 후 중요한 건 3년 이내에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그런 기업이어야 된다라는 거. 그리고 창업 보유센터 사업자,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으로부터 이렇게 지정받은 그런 사업자다라면 이제 해당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은 에너지 신기술 중소기업 이렇게 돼 있는데 아마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는 그런 이제 중소기업 중에서 에너지 소비효율 1등급 제품 우리 이제 에너지 고효율 이제 그런 제품을 이제 말하는데 그런 제품을 제조하는 중소기업으로서 이게 창업일이 속하는 과세년도와 그 다음 3개 과세년도 지나지 아니한 사업자 이런 경우에 이제 감면을 해주겠다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마지막은 신성장 서비스 영위기업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요거는 새로운 유형이 뭐라고 해야 되지? 이게 새로운 게 아니라 기존의 이런 감면 대상 사업자 중에서 업종 이제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 중에서 신성장 서비스 업이라고 해가지고 따로 업종을 이제 규정을 하고 있는데 그 업종을 충족하는 그런 이제 그 법인이다 그러면은 감면율을 추가로 적으로 더 높여주겠다는 취지에서 지원을 해주겠다는 취지에서 따로 이렇게 대상자를 분류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무튼 이렇게 7가지로 일단 구분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요 각각 7가지 감면 대상자별로 요 업종 부분도 이렇게 쭉 이제 규정을 하고 있거든요. 아까 얘기한 대로 수도권 과밀 억제, 청년, 소규모 창업 이런 데들은 요 업종을 이제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에만이 창업 감면을 받을 수 있는 거고 창업보유센터는 업종하고는 상관없이 지정받으면 되는 거고 에너지 신기술은 제조업이어야 되는 거. 근데 제조업 중에서 그 에너지 효율 등급이 이제 높은 효율 등급을 받은 이제 그런 중소기업이어야 된다라는 거. 신성장 서비스는 따로 업종을 또 열거하고 있다라는 거. 그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업종에 대한 얘기를 이렇게 쭉 이제 열거돼 있는데 업종 중에 이렇게 다 열거가 돼 있는 거고 여기 이제 물류산업 이렇게 돼 있는데 물류산업은 여기 보시는 대로 또 물류산업 해서 그 아래쪽 하단에 육상, 수상, 항공운송업, 화물취급업, 보관 및 창고업 이런 식으로 쭉 이런 것들을 물류산업이다라고 한다라고 열거하고 있다라는 거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신성장 서비스업에 대해서는 이런 식으로 대상 업종을 따로 또 열거하고 있다라는 거. 그렇게 이제 참고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돼서 그래서 일단 사업을 시작한다 그러면은 아까 요 7개
유형에 따라서 시작을 한다 그러면 이게 수도권 과밀억제권 내에 있는지 외에 있는지에 따라 가지고 그리고 어떤 유형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체크를 해서 이 감면율을 적용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청년으로 창업을 했다 그러면 수도권 과밀억제권 외에 창업했다 그러면 100%. 외는 아니지만 내에 이제 창업을 했다 그러면 청년이니까 보통의 경우였다 그러면 감면이 없었을 텐데 청년이니까 50% 감면해 주겠다. 청년에 대해서 조금 더 지원을 해주겠다라는 그런 의도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예, 그런 내용들을 하고 있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고 쭉 보시면 될 거고 예, 과밀 억제권 이렇게 쭉 예, 이렇게 감면 적용을 받고 있다가도 이런 요건을 이제 독립성 규칙 위반은 뭐 중소기업에 해당되지 않는다라던가 아니면 과밀억제권 외에 있다가 과밀억제권 내로 이제 뭐 이전을 한다라던가 아니면 청년 대표자의 지위를 상실하다던가 이럴 경우에는 감면이 중단된다라는 거. 창업 벤처 같은 경우에는 요 벤처 취소를 받는다 그러면 감면이 중단된다라는 거. 이런 것도 있다라는 것도 한번 봐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감면 세액 계산 요 내용인데요. 감면 세액에 대해서는 아까 업종들이 쭉 나와 있었으니까 감면 업종이랑 그 외 업종을 영위하고 있다 그러면은 구분 격리에 의해 가지고 감면 사업과 기타 사업을 구분을 해서 감면 대상 소득을 산출하셔서 감면 적용을 받으시면 될 거고요. 이렇게 받으시면 된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일반적인 감면세액 외에 추가 감면세액이라고 있거든요. 일자리 창출 지원을 위해 가지고 감면을 적용받는 사업자가 혹시 고용이 증대됐다. 감면 기간 동안 고용이 증대됐다 그러면 50%를 한도로 해가지고 추가 감면을 적용을 해준다라는 내용입니다. 여기 보시면 근데 추가 감면 얘기할 때 보면 여기 상시 해당 법인세 곱하기 직전 과세년도의 상시 근로자 수에서 증가한 상시 근로자 수 이렇게 나오거든요. 요 상시 근로자 수가 뭔지 그거 한번 이제 좀 얘기를 해볼게요. 우리 상시 근로자 수는 보통은 뒤쪽 고용 세제 얘기할 때 많이 얘기하는데 어차피 창업에도 상시 근로자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중특 감면에서도 상시 근로자에 대한 얘기가 나오니까 나온 김에 여기서 한번 상시 근로자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잠깐 보시면 상시 근로자는 어떤 근로자를 말한다? 이렇게 뭐라고 돼 있냐면요. 이런 거.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를 체결한 내국인 근로자. 이 내국인이다 그러면은 우리나라 국적이라고 보시면 안 돼요. 그냥 국적 상관없이 소득세법상 거주자. 이런 개념으로 접근을 하셔야 된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될 테고 보시는 것처럼 근로계약을 체결한 내국인 근로자, 거주자를 이제 의미한다. 근데 다음 어느 안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가 근로계약이 1년 미만인 근로자, 즉 근로계약이 1년 미만이면 상시 근로자로 안 보겠다라는 그런 얘기인데 근데 근로계약이 연속된 갱신으로서 그 근로계약이 총 기간이 1년 이상이면 그땐 또 상시 근로자로 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예를 들어 법인이 1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이렇게 고용계약을 했어요. 이때는 1년 미만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기간 동안 상시 근로자로 보지 않았는데 10월 1일 날, 9월 30일 날 재계약을 하면서 다시 뭐 추가적으로 더 이제 계약을 하기로 한 거예요. 근데 이렇게 봤더니만 1월 1일부터 다음에 계약한 기간까지를 총 보니까 1년이 넘는 거예요. 그럼 이 시점부터 상시 근로자로 봐준다라는 그런 얘기. 그런 얘기고 두 번째는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1년 미만에 해당이 되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두 번째는 단시간 근로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단시간 근로자는 뭐냐?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일주 동안 소정 근로 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일주 동안 소정 근로 시간에 비해 짧은 근로자를 말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예를 들어 이런 A부터 E까지 5명의 이제 근로자가 근무를 하고 있는데 A, B, C는 일일 8시간 주 5회 그래서 40시간을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D와 E는 40시간보다 모자라다. 그럼 얘네들
얘네들을 단시간 근로자다라고 보시면 될 텐데, 근데 또 이제 뭐가 돼 있냐 하면 이 단시간 근로자 같은 경우에 짧다 하더라도 1개월간의 소정 근로 시간이 60시간 이상이면 이거는 단시간 근로자로 보지 않고 상시 근로자로 본다라고 돼 있거든요. 그럼 여기서 A, B, C는 얘는 이제 40시간이니까 해당이 없을 테고 D, E 중에 보시게 되면 일주일에 20시간이니까 한 달에 4주라고 생각한다 그러면 4주를 하게 되면 얘는 80시간, 한 달에 80시간이 돼서 60시간이 넘잖아요. 그렇게 되면 D도 상시 근로자에 해당이 된다라는 거. 그럼 여기 같은 상황에서는 2만 단시간 근로자에 해당이 돼서 상시 근로자 수에서 제외된다라는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이제 상시 근로자에 대한 내용을 보고 있고요. 1년 미만 단시간 근로자 이런 자들 상시 근로자에서 제외한다. 그런 내용 확인을 했습니다. 계속해서 이제 법인 임원에 해당이 되는 자 그리고 해당 기업의 최대 기업, 최대 주주나 최대 출자자와 그 배우자 이런 자들 상시 근로자에서 제외한다라는 얘기. 이런 최대 주주와 배우자의 직계 좀비석에 해당하는 친족 관계에 있는 사도 상시 근로자 수에서 제외한다. 카운팅할 때 제외한다. 라는 내용 이렇게 있다라고 봐주시면 되고 그리고 마지막 쪽엔 뭐라고 돼 있냐면 근로소득 원천징수부에 의하여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다음 항목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이 납부 사실도 확인되지 않는 그런 자들. 않는 자는 이제 아니하는 자. 예. 아니하는 자는 상시 근로자에서 제외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때 얘기는 국민연금이나 국민건강보험상도 징수한 게 확인되지 않는다. 소득세 플러스 각종 보험 이거 엔드 조건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거 전부 다 납부한 사실 확인되지 않는 자들은 상시 근로자 수에서 제외한다. 그런 내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상시 근로자 수 계산 우리 어떻게 하는지 그거 한번 볼까요? 어떻게 돼 있냐면 예. 해당 과세년도 매월 말 현재 상시 근로자 수의 합해서 해당 과세년도 개월 수를 나누라고 돼 있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 예를 들어보면 이건 PTN 담지 않았는데 요렇다고 보시면 될 거예요. A에서 N까지 N까지 지금 총 2024년도에 14명의 근로자가 있는데 그중에 뭐 A, B, C 대표이사, 이사, 감사 즉 임원에 해당하는 자가 3명이 있고 이런 자들은 아까 보셨듯이 임원에 해당한다니까 상시 근로자가 아니겠죠. 그럼 일단 얘네들 제껴놓고 그리고 D부터 N까지 쭉 보는데 쭉 다른 건 이상이 없는데 L은 2024년도에는 1월, 2월까지 근무했고 3월부터는 없는 상태. 그리고 M과 N은 2024년 중간에 6월 1일, 9월 30에 이제 입사한 상태다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그럼 1월에는 D부터 L까지 총 9명, 2월에도 D부터 L까지 총 9명, 3월에는 D부터 K까지 L이 퇴사했기 때문에 이렇게 쭉 가시는 거고 그리고 6월 말에는 다시 M이 입사했으니까 9명 쭉 가다가 9월에 N이 입사해서 10명 이렇게 해서 매월 말 상시 근로자의 수의 합을 이렇게 구하고 그리고 나서 12 이렇게 나눠주면 이게 상시 근로자 수 계산하는 방법이다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이런 식으로 계산해서 뭐 전년도보다 상시 근로자 수가 증가했다 그러면 아까 얘기했던 이런 추가 감면을 적용받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저희 실무적으로는 요 추가 감면을 받게 되면은 고용 관련 세액공제랑 중복 적용을 중복 적용이 안 되기 때문에 아마도 고용 관련 세액공제 그 혜택을 더 받지 요 추가 감면 받는 경우는 거의 없을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중요하진 않을 텐데 말이 나온 김에 상시 근로자 수 개념 그걸 설명드리기 위해서 조금 이제 시간을 할애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런 얘기를 했고요. 창업 감면에 대한 얘기를 계속 하다 보면 창업 감면은 신청해가지고 감면 적용을 받는 게 원칙이긴 하지만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다고 해서 감면 자체가 배제되진 않습니다. 그러므로 법인세 정기 신고했다. 근데 감면 적용을 못 받았다 그러면 경정 청구 그거에 의해서 감면 적용 가능하다라는 거 이제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요건 충족했을 때 뭐 청년 창업인 경우에 이런 지위 상실이라든가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냐는 경우 벤처기업 확인 취소 이런 경우에 해당이 되는 경우에는 창업 감면 그런 거 중단된다는 얘기 그거까지 말씀드렸으니까 이 정도로 하면은 창업 감면에 대한 얘기는 이제 얼추 다 한 것 같습니다. 창업 감면은 이 정도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다음은 두 번째 해당되는 우리 중소기업. 대부분의 중소기업들이 적용받고 있는 중소기업 특별세 감면에 대한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이들 적용을 받고 있거든요. 이제 많이들 적용받고 있는 제도긴 하지만 또 대표적인 거니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우리 처음에 살펴봤던 그 중소기업, 조특법상 중소기업 요건 충족한다. 그러면 그런 이제 중소기업이 여기도 모든 중소기업이라고 다 되는 건 아니고요. 조특법 7조에 업종을 이제 열거를 하고 있거든요. 이 업종을 명의하는 그런 이제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가지고 그런 기업에게 법인세를 일정 비율 감면해 준다라는 그런 제도인 거고요. 지금 현재 이제 여기 뭐 일몰 기한이 있어가지고 지금 현재는 2025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년도까지 적용한다라고 되긴 한데 이 일몰 기한은 계속 이제 아마 내년도 2025년도쯤 되면 다시 연장이 될 거거든요. 그래서 일몰 기한 신경 쓰지 마시고 계속 이제 한 번 적용받았다 그러면 계속 적용받을 수 있는 그런 감면이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중특 감면에 대해서는 검토하실 때 중요한 거는 이게 감면 대상 업종에 여기 조특법 7조 규정에 해당이 되는 업종인지 아닌지 그거에 이제 따라 다르다라는 겁니다. 이 감면 대상 업종은 제가 뒤쪽 PT에 실어놨긴 했는데 뭐 장류 재배 축산업, 광업, 제조업 이렇게 쭉 많거든요. 아마 한 48개 업종쯤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요거는 한번 이제 업종 기재해 놨으니까 한번 이제 검토하실 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좀 이제 중특감 면에서 최근 이제 2, 3년 사이에 좀 달라진 건 뭐냐 하면 예전에는 여기 보신 대로 2022년도까지는 이 수도권 내에서 중기업 같은 경우에 지식 기반 산업에 해당이 된다 그러면 감면을 적용을 받을 수 있었는데 2023년도, 그러니까 작년에 개시하는 과세년도부터는 수도권 내 중기업이라 하더라도 지식 기반을 한다 하더라도 요 감면, 요 혜택이 없어졌다라는 거. 그거 이제 좀 달라진 점이고, 그리고 알뜰 주유소도 많이 적용하는지 여부는 모르겠는데, 알뜰 주유소도 작년까지 2023년 12월 31일까지만 적용이 됐었고, 이유는 이제 종료가 됐다라는 거. 이런 내용이 좀 이제 중간에 변동사항이 있는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이 중특 감면 하실 때는 보시는 것처럼 이게 이 지역이 수도권 과밀 억제권역이 아니라 수도권이에요. 수도권 내에 있는지 수도권 외에 있는지 그거에 따라 가지고 또 어떤 업종을 하고 있는지 뭐 소기업인지 중기업인지에 따라서 감면 비율이 다르다라는 거. 그거 잘 체크하셔서 적용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특별한 건 없는데, 이제 이 중특 감면에 대해서 한도가 있다라는 거 정도 말씀드리면 될 것 같아요. 이게, 감면 대상 소득에 해당하는 산출세액의 감면 비율만큼 이렇게 적용한 금액을 해보는데, 계산한 값이 나왔다 하더라도 최대 1억, 응, 최대 1억을 넘을 수는 없는 거고요. 그리고 아까 우리 상시 근로자 수 언급했었잖아요. 상시 근로자 수가 올해 작년보다 감소했다 그러면 감소한 한 명당 이 1억에서 500만 원을 차감한다. 그 차감한 금액이 한도가 된다라고 봐주시면 돼요. 즉 계산을 해봤더니 뭐 감소하지 않았다. 그럼 최대 1억이지만 만약에 상시 근로자 수가 4명이 감소했다. 그러면은 1억에서 4, 5, 20, 2천을 뺀 8천만 원이 이 중특 감면 한도가 된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예. 이거는 이제 참고, 이 감면 한도에 대한 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PT는 아까 말씀드렸던 요 업종들 쭉 열거가 되어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 아까 창업 감면에서도 뭐 말씀드렸는데, 노파심에서 한 번 더 말씀드리면, 우리 중소기업 여부를 판단할 때는
주된 사업이 어떤 업종인지 봐가지고 그 업종이랑 그 업종에 해당된 매출액 기준 갖고 판단을 해서 중소기업인지 아닌지 판단을 했잖아요. 근데 창업이나 중특감면을 적용받을 때는 만약에 여러 가지 업종을 영위하고 있는 그런 사업장이 있는데 그거 주된 업종으로 다 몰아서 그렇게 계산하는 게 아니라 업종별로 해당되는 소득 금액에 해당되는 것만큼 세액을 계산을 해가지고 구분 격리하셔서 해당 사업이 주업이 아니다 하더라도 감면 적용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 이런 내용이 있다라는 거 이제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주된 게 아니니까 못 받는 거 아니야? 그렇지 않다라는 거 구분 격리 잘 하셔서 받을 수 있다라는 거. 예, 그거 이제 참고하시면 될 테고, 그리고 이제 중특 강의에서도 유의할 사항 보시면 비율을 적용을 할 때 아까 수도권 내에 있는지 수도권 밖에 있는지 이게 중요하다라고 했는데, 만약에 내국법인의 본점이나 주사무소가 수도권 내에 있다. 그렇다 그러면은 다른 사업장, 지점이나 이런 사업장이 수도권 외에 있을 수도 있겠지만 이럴 경우에는 모든 사업장을 다 수도권 내에 있는 걸로 봐서 감면 비율을 적용을 해야 된다라는 거, 이런 게 있고, 만약에 본점이나 주사무소가 수도권 밖에 있다. 밖에 있다 그럴 경우에는 각각 수도권 내에 있는 거는 수도권 내에 있는 거의 비율, 수도권 밖에 있는 건 밖에 있는 비율로 해서 각각 구분해서 감면 비율 적용한다라는 거, 그렇게 이제 좀 차이가 있다라는 거 정도 유의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정도 하고, 다음 뭐 이제 감면 배제, 이거는 이제 개인 쪽에서는 좀 많이 이제 보실 것 같고요. 구분 격리에 대한 얘기 이렇게 했기 때문에 큰 이슈가 없으니까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예. 이 중특 감면 이제 보시는 것처럼 얘도 이제 뭐 정기 신고만 했다 그러면 경정 청구를 통해서 감면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거고요. 중특 감면은 최저한세 적용 대상이고, 그리고 이런 감면 같은 경우에 보통 감면 적용받은 이후에 고용 인원 감소했다. 아니면 이제 뭐 투자세 공제가 아니니까 자산 처분했다. 뭐 이런 것 때문에 추징되는 그런 사유는 없다라는 거. 그런 내용 없다라는 거 정도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 정도로 하고요. 우리 이제 감면에 대한 얘기들 쭉 말씀을 드렸으니까 쉬는 시간을 갖고 지금 2시 47분인데 3시에 계속해서 세액공제 쪽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쉬는 시간 갖고 3시에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